안녕하세요.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모니카 마트쉬니히 지음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에는요,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몸의 특징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방법들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CSI 같은 미드 수사물을 보면 주인공이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딱 알아채서 집중 신문하는 장면 꼭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심각하고 나쁜 거짓말이 아닌 상대방을 위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혹은 친구가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해줬는데 맛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맛있다고 말한 적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일명 하얀 거짓말이죠. 그런 경우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몸은 거짓말의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인지 거짓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태도가 폭로하는 것. 거짓말을 하기에는 매우 쉽다. 거짓말을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통제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이미 알고 있듯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아차리게 된다. 친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평소에 침착하고 조용해 보이는 동료가 갑자기 서두르면서 어색하고 산만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이상 행동은 그 전에 미리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인 기준점을 탐지해 두었을 때만 인지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대화 상대방의 평소 행동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할 위험이 있다. 강도 높은 신문을 받으면 긴장감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 사람은 불안과 갈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스트레스 신호가 거짓말의 증거는 아니다. 그는 단순히 대화의 불편한 결과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언어적 스트레스 신호를 거짓말의 증거로 규정하는 오셀로 증후군에 빠지지 마라. 확실히 인간은 이미 듣고 보고 읽었던 것을 먼저 인지한다. 뇌는 한 가지 일에 우선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주 등장하는 몸짓 언어의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그 의미를 재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이 그 신호들을 알고 있다면 그 신호들이 보내는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여기서는 몸 전체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신호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신호들은 많은 연구와 관찰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신호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를 띈다는 사실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언제나 대단히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라. 한 가지 신호 때문에 결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자세. 한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자세 전체를 한번 살펴보라. 사람들의 서 있는 자세를 관찰하라. 누군가가 양발로 딛고 똑바로 서 있으면 그의 정신과 육체는 균형적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있어 보이고 어떤 주제에 대해 안정된 의견을 갖고 있다. 한 발로만 서 있는 사람은 불안정하거나 방어적으로 보인다. 그 자세는 불안과 긴장의 신호일 수 있다. 누군가가 무릎을 고정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 두 다리를 완전히 뻗고 있으면 확실히 그는 무언가를 방어하고 있다. 다음 상황을 상상해 보라. 아들이 이웃집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몰래 집으로 가져왔다. 당신은 당연히 아들의 장난감을 되돌려주고 사과하기를 원한다. 틀림없이 아들은 당신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부할 것이고 거부 의사를 비언어적으로도 표현할 것이다. 아들의 다리를 보라. 아마도 이들은 무릎을 쭉 펴고 뻣뻣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들 입장에서는 행동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신호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아들은 아직 납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아이들에게 대단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이 어른들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그러나 그의 반응의 형태는 미세하다. 예를 들어 몸을 가볍게 앞뒤로 흔들거나 발을 앞뒤로 쓸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소리내어 울고 있는 아기를 떠올려 보자. 이럴 때 아기를 어떻게 달래는가? 그렇다. 아기를 살살 흔들어주면서 달랜다.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드는 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 자기 확신과 권력 의식이 강하고 지배적인 사람은 거짓말이 탄로 났을 때 의식적으로 3cm는 더 커 보이게 하고 다리를 넓게 벌려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둔다. 말하자면 언제나 공격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한다. 감정적이고 복종적인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 사라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비언어적인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몸을 모아 작게 만든다. 상체는 무너지고 다리는 가볍게 구부리거나 서로 교차한 채 서 있다. 팔은 배 앞에 둔다. 외향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모터사이클 선수처럼 행동한다. 모터사이클 선수는 많은 급격한 곡선 구간을 정복해야 한다. 한 번은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고 점프할 준비를 하거나 한 발로 서 있어야 한다. 상체는 모든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모든 불편한 질문을 말 그대로 피하고 싶어 한다. 냉정한 사람은 불편한 질문에도 한결같은 자세를 취한다. 다리를 모은 채 서 있고 팔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다. 자세히 보면 무게중심이 뒤쪽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람은 몸짓 언어의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은 정보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다양한 손짓의 세계. 손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다. 손이 없다면 우리는 쉬운 일상의 작업도 수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에서도 손이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손짓은 우리 감정과 생각에 대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것을 폭로할 수 있다.
손짓은 우리가 하는 말을 강조하거나 반증할 수도 있다. 이제 다양한 손짓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손으로 얼굴 만지기.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얼굴이나 이마를 잘 만진다. 그라나다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거짓말을 할 때 피부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 심리학자 아밀리오 고메즈 밀라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해야 하고 할 말을 계획하고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사고 활동 때문에 우리 이마의 온도가 올라간다.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이마에 손을 얹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종종 뺨이나 뒤통수를 만지고 귓볼을 잡는다. 이런 동작 또한 자기 진정을 시도한다는 신호이다. 기억하라.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모든 동작은 늘 부정적 신호다. 그러므로 만약 거짓말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 경고를 기억하라. 얼굴에서 손을 치워라. 다행히 우리는 이 손짓을 오랫동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목과 관련한 손동작. 우리는 목이나 뒷목을 발견해서 잡는 모습을 보고 압박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위협을 느끼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목과 관련된 이런 손동작을 더 자주 사용한다. 특히 여성들은 자주 쇄골의 가운데를 만지거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곤 한다. 남성들은 종종 넥타이를 매만지고 셔츠 깃이나 티셔츠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다. 공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다. 여성들도 옷깃을 잡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은 적응 반응, 즉 자기 진정을 위한 동작들이다. 집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기. 나는 1년에 몇 번씩 멘토와 풍성한 대화를 나눈다. 나의 멘토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이고 지적이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종종 나와 의견이 다르다. 언젠가 우리는 거짓말의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의견이 갈렸다. 멘토는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입을 닫았고 집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말하자면 멘토는 자신의 생각을 이중으로 잠갔다. 내가 여러 번 되물었지만 멘토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냥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그 시도는 좋았다. 나는 몇 달 동안 숙고의 시간을 보낸 후 멘토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당시 나는 그 주제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성찰할 능력이 없었다. 당신의 손을 보여줘.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자주 보일까? 그렇다. 아이들은 종종 손톱을 물어뜯는다. 손톱 물어뜯기도 자기 진정을 위한 행동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스트레스, 갈등,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아주 어릴 때 배웠던 동작, 반응, 행동 양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는 성인도 늘 나타난다. 우리 손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육체 노동을 하는지, 정신 노동을 주로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굳은 살은 당연히 육체 노동을 암시한다. 약지나 검지에 낀 반지는 소속을 알려주고 중지나 엄지에 낀 반지는 권력이나 남성성을 보여준다. 새끼 손가락에 낀 반지는 종종 선언으로 이해되고 특정 종교의 소속을 상징한다. 반지의 단점은 우리가 압박이나 불안을 느낄 때 종종 문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잘 관리된 손은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다. 보여주지 않는 손바닥.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동안 손바닥을 계속 보여주면 당신은 이 사람이 솔직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확신해도 된다. 진실을 말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싶은 사람은 손을 책상 위에 얹지 않으며 바지 주머니 속에 감춘 채 손바닥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누가 솔직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직접 한번 찾아보라. 그러나 예외도 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손바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때 손동작은 정지 신호와 같다.
손을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 상징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질문을 중단시키려고 한다. 기자회견을 하는 정치인들을 잘 관찰해보라.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정치인들은 이런 정지 표시로 그 질문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단히 좋은 예다. 트럼프는 거짓말이 탄로나면 이 동작을 하고 가짜뉴스라고 나팔을 분다. 당신도 틀림없이 봤겠지만 트럼프는 이 손동작을 대단히 자주 반복한다. 거짓말을 드러내는 5가지 손동작. 손동작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발설한다. 손과 손가락을 관찰해보라. 대화 상대방의 어떤 손동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 꼭 접힌 채 몸에 밀착된 손은 대화 상대방의 불안과 실망을 나타낸다. 양손 깍지를 끼고 있거나 두 손을 서로 잡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추가 증거로서 손가락 마디 주변에 하얀 테두리를 인지할 수 있다. 이 테두리는 종종 두려움의 신호인데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들킬까봐 생기는 두려움이다. 손끝을 맞대어 지붕으로 모은 두 손은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을 매우 확신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집중의 신호이기도 하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집중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화 중에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대화 상대방이 손을 편안하게 등 뒤에 둔 채 가슴을 펴고 있으면 그는 분명히 당신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다른 쪽 손목을 잡고 잡힌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럴 때 그는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대화 상대방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집게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가리키는 손가락 동작인 권총 자세는 공격의 신호로 여겨진다. 이 동작은 권위적인 느낌을 주고 대화 상대방은 대부분 이 동작을 매우
불편해한다. 한편 깍지 낀 손가락들을 대화 중에 갑자기 고슴도치처럼 세우는 동작은 명백한 방어 자세를 뜻한다. 발과 손가락의 의미. 몸의 중심과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 부위는 주의 깊은 관찰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표정과 자세가 잘 통제되더라도 발과 손가락은 발설해서는 안 되는 몇몇 정보를 흘린다. 발부터 살펴보자. 전직 FBI 요원인 조 네버러는 수십 년간 용의자의 몸짓 언어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네버러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국 비밀정보기관에 자문을 해주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많이 하며 많은 대학에서 초청 강의를 한다. 네버러는 줄곧 발이 가장 솔직한 신체 부위라고 지적한다. 발은 수만 년 동안 인류의 삶을 지켜왔다. 발 덕분에 인류는 수초 안에 투쟁, 도피 반응을 할 수 있다. 네버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종종 얼굴과 손을 통제하는 데는 집중하면서 발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당신도 발이 드러내는 신호에 주의하라. 내면적 도망 자세. 내면적으로 도망 중인 사람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이미 상징적으로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몸을 앞뒤로 흔들고 한 다리의 무게를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발끝을 앞뒤로 계속 문지른다. 발끝은 계속해서 밖을 향한다. 무언극 배우이자 위대한 몸짓 언어 전문가인 세미 몰초는 이 동작을 현실 부정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몰초는 두 발이 땅 위에 균일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안정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경우 거짓말이 들통날 때의 결과가 치명적일수록 무게가 실리는 발을 더 자주 바꿀 것이다. 다시 말해, 몸이 더 자주 흔들린다. 상상의 브레이크 페달. 운전 중에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 차를 멈추려고 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 발을 들어 발등에 힘을 잔뜩 실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것이다. 불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정확히 바로 이 행동을 한다. 몸 어딘가에서 긴장감이 드러난다. 발의 경우 종종 발끝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된다. 이 동작은 방어를 뜻하는데 불쾌한 질문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다. 토크쇼나 언론 인터뷰에 나온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상체를 잘 통제하고 내면에 숨어있는 방어적 태도는 상상의 브레이크 페달에서 잘 드러난다. 정치인들은 불편하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밀어내고 싶은 것이다. 도망가는 발. 대화 상대방의 발끝이 바로 당신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발끝이 당신을 향해 있다가 잠시 멀어지고 다시 당신을 향해 돌아서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대화 중 수시로 변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건 마음에 듭니다. 그 생각은 염두에 두고 싶지 않네요. 그건 또 마음에 드네요. 소위 도망가는 발도 있다. 도망가는 발의 발끝은 대부분 문이나 창문 같은 출구를 가리킨다. 이 모습은 내면의 긴장을 폭로한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은 그 불편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벗어나기를 원한다. 현실 회피적 자세. 현실에 단단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안정되어 있고 실제 자세도 보통 안정되어 있다. 반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사람들은 땅바닥과의 접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앉을 때 자신의 다리를 의자 다리에 감고 발등을 바닥에 대고 난다. 한편으로는 안정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당신은 이런 회피적 태도, 솔직히 말하자면 퇴행적 태도를 잘 볼 수 있다. 이런 퇴행적 태도의 또 다른 변이는 앉았을 때 발끝으로 까치발을 서는 것이다. 이때 다리는 뒤로 밀리고 발가락만 바닥에 닿는다.
실제로 발을 관찰하는 데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탁자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그 때문에 발이 보내는 신호를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서 있을 때는 발을 관찰하기 쉽다. 어쨌든 당신은 대화를 하는 동안 가능한 한 늘 상대방의 발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개별 손가락의 의미. 손가락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손가락은 보통 대화 중에 잘 볼 수 있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손동작의 스펙트럼만큼 손가락 동작의 폭은 넓지는 않지만 개별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이 움직임들의 결합은 손동작만큼 다양할 수 있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몸짓 언어 전문가인 호르스 리클레가 개별 손가락 동작의 의미를 깊이 탐구했다. 리클레의 관찰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엄지손가락은 가장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손가락이다. 우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짜내거나 누를 수 있다. 독일어 관용구 무언가 위에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말은 통제권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몸짓 언어에서도 엄지손가락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고 손가락들 중에서 막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위로 뻗은 엄지는 동의의 신호다. 엄지를 뻗으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오케이를 보낸다. 이와 반대로 엄지를 표면에 문지르면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화 중에 이런 행동을 하면 관련 대화 내용이 오히려 과소평가된다.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다. 다른 네 손가락이 엄지를 감싸면 행동하려는 마음이 누그러진다. 집게 손가락은 엄지 다음으로 중요한 손가락이다. 손가락 동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집게 손가락은 보통 목표 설정, 의지력, 행동할 태세를 가리키는 신호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집게 손가락의 모형과 위치에 따라 동작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콧방울을 툭툭 치는 집게 손가락은 비밀 손가락이라고 부른다. 심리 관상학에서는 콧구멍을 지식이 저장되거나 나올 수 있는 정보의 통로로 보기 때문에
집게 손가락으로 코를 가볍게 만지면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걸 뜻한다. 집게 손가락을 앞으로 뻗으면 경고의 손가락이 된다. 이런 지적과 경고의 손가락 자세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가운데 손가락은 손가락 가운데 가장 길고 보통 자존감이나 자부심과 관련이 있다. 화자가 말을 하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킬 때 수평으로 뻗은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위로 올라가 있으면 가리킨 대상이나 청자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특정 대상을 향한 개인적 친밀감은 가운데 손가락으로 직접 가리킬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약손가락은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별한 감정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은 그런 순간에 종종 약손가락을 감싸쥐거나 문지른다. 이때 바탕에 놓인 감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새끼손가락은 몸짓 언어에서 전혀 작은 손가락이 아니다. 새끼손가락도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쭉 뻗은 새끼손가락은 운정이나 즐거움을 의미한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감나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셨을 때 사람들은 종종 새끼손가락을 뻗는다. 그러나 새끼손가락이 접혀 손바닥 아래에 숨으면 그 반대의 의미다. 불편함을 느낄 때 새끼손가락은 종종 다른 손의 손바닥 안으로 사라진다. 즉, 한 손이 다른 손의 새끼손가락을 꽉 붙잡는다. 그러므로 새끼손가락은 관계의 특성이나 특정 상황에서 사람의 기분에 관한 정보를 전해준다. 네, 모니카 마트시니히 지음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태도에서 티가 난다는 거잖아요. 손으로 얼굴 혹은 목을 만진다거나 무게중심을 다리 한쪽에 줘서 불안하게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흥미로운 건 아무리 그러한 태도를 통제하려고 해도 말초신경의 증상까지는 통제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과 발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증상들 말이죠. 물론 그러한 단편적인 증상만 보고 거짓말이다 하고 단정 짓긴 힘듭니다. 그래도 앞으로
중요한 대화나 협상을 할 때 손과 발을 좀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